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만약에 기관이 개입됐다면 불법 사찰이다 라고 강하게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최재형 대안론이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파라진 대선 상황, 대선 시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소위 윤석열 엑스파일 문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만약에 공기관이 개입돼 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 정면 대응인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엑스파일 여당이 개입했다면 이거 불법 사찰이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검증 앞에 겸허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엑스파일을 두고 첨예하게 치고받고 있고 본격 검증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대안론도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연기를 왜 하냐? 경선 연기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그런데 얼마나 치열했는지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에서 25일 확정하겠다라고 미뤄졌습니다. 의총이 3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명의 대권 주자는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반드시 경선은 제 시각에 치러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가계부채와 자산법을 13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의 취약성이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데 가계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빚으로 만든 부동산, 주가, 이 다 거품이라는 거죠. 금리라도 오르면 도미노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폐지 대화 손짓한 날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꿈보다 해몽이다. 김여정이 나서서 대화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도 대북 제재 해제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 김연아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문서다. 불법 사찰이다. 실체가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엑스파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거 괴문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괴문서 작성에 여당과 공기관이 개입돼 있다면 불법 사찰이다라고도 반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1라운드가 바로 이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두 가지 문건을 갖고 있어요. 천은 누구고 장모는 누구고 이분들의 의혹은 뭐고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해명하다가 날세요. 저도 그 요약된 거 비슷하게 보긴 봤는데요.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파일 공방 치열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 대응입니다. 무대응에서 정면 돌파로 기조가 바뀌었고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근거 출처 공개하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 없고 그랬다면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방금 들었던 음악도 예전의 엑스파일 음악인데 이 정치권에서 세게 공방이 붙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이제 정면으로 대응한 거죠? 불법 사찰? 그렇게 봐야겠죠.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죠. 만약에 공기관과 그다음 집권 여당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을 앞두고 지금까지 수세적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윤 총장이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그 시간에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게 봤던 모습,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은 굉장히 당당함, 배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어떤 의혹이라도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윤 전 총장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첫 대응이 오히려 그런 게 좀 문제였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건데 결국 윤 전 총장이 지금 최근 많은 전원 정치다, 흔히 또 차차 밝히겠다, 윤차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윤차차요? 그렇죠. 차차 앞으로 본인의 행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전원 정치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라임 사건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라임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술접대를 무마하려고 했고 야권 인사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때 윤 전 총장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추진했을 때도 부패 완판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을 본인이 잡은 건데 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엑스파일이라는 검증의 시간 속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꺼내든 게 불법 사찰의 가능성과 여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만약에 여권이나 공기관이 이 문서 작성에 개입돼 있다면 이거는 불법 사찰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엑스파일 문건 자체가 괴문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장 소장 등에 따르면은 어디선가 누가 만든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불법 사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떠넘기기를 하죠. 출처조차도.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여당의 불법 사찰의 가능성이 만약 있다면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흐름이요? 자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와 관련된 공기관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든지 혹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사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사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어제 제가 장성철 초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장 소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예, 직접. 자금이 누구 자금이냐, 윤 총장 자금이냐, 윤 총장 자금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의 장모나 또 혹은 윤 총장의 부인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법 의혹들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조사했을 수도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유출에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체적 진실로 보면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어떤 누가 했는지는 아직까지 미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성철 소장 등 몇몇만 읽어보고 논평만 나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분명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당신들 대비해라. 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도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하실 의사도 저는 공개하겠다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제가 공장장님이 원하면은요. 그때 생태탕처럼 한 3일 정도 시간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그냥 깎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사실은 새누리당 그 이전부터 당대표의 보좌관 출신 장성철 소장의 발언이었는데 전직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발언. 3일만 달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뭐 뉴스공장에서 다 까겠다라는 등의 발언. 조금 난감한 상태이고요. 난감해요? 네, 그리고 저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당 당원이신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저희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또 김무성 대표를 모시고 있었던 보좌관으로서 어떤 이 정치판의 모든 생리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분이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적절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엑스파일의 출처는 뭐 엑스파일이라는 말을 정확히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먼저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렇게 논란이 크지 않았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장 소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예. 왜 그랬나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판단이 섞인 언급이죠. 해명이 어렵겠다. 또 조국과 윤미향의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책을 하나 과거에 있었던 책을 하나 꺼내봤는데요. 캣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넛지의 저자가 있습니다. 예. 그 오바마 정부 때 규제 정책을 총괄했던 책임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On Rumo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 부정적인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잘 정리된 책인데 거기에 사회적 폭포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대중은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그런 소문이나 사실들을 믿고 싶어하는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 소장이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서 또 조금 정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송영길 대표도 언급했던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엑스파일이라는 걸 갖고 본인이 일종의 거기에 판단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스타인 책에 의하면 이런 사회적 폭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확대 재생산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런 것을 감지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을 비하한 것은 저는 장성철 소장의 발언이었다라고 보는데 다시 돌이켜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어떤 개인이 전화를 해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덜컥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설명 조금만 하면 장 네.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알려주고 잘 대응하라라고 조언하기 위함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 대표가 안 받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에 대한 근데 이제 답변인 저도 거죠? 국회의원을 해보면 정말 무수한 제보가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받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장성철 소장을 이것을 공당의 대표로서 사실은 어떤 책임적인 조치 없이 함부로 받아서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받으면 더 문제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검증의 절차를 더 거쳐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난 하루 이틀 만에 장성철 소장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것을 공포해 버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공당은 이제서는 더 이상 받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루머다. 그리고 그 루머의 확산을 루머를 확산시킨 효과가 장성철 소장으로부터 확산이 됐다라는 비판적인 말씀. 이재명 기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은 굉장히 특이한 게 문건 없는 문건 논란입니다. 공개 안 됐죠? 문건이 없는데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특이한 건 어떤 의혹이 모르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 너무 무수한 많은 의혹이 있어서 방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무슨 의혹이죠? 단 하나가 제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쎄요. 장 소장이 만약에 저거를 공개하기 전에 정말 윤 전 총장 측에 전달했거나 국민에 전달했다면 저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지금 장성철 소장 얘기합니다. 윤 전 총장에게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는 건가요? 그걸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 소장은 분명히 얘기하겠죠. 내가 줬다라고.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그걸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니죠. 전체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야말로 실체도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하면서 장 소장 말 그대로 의혹에 갇히게 되죠. 예. 그거 안에 날 새게 되죠. 그걸 지금 윤 전 총장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 소장의 말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본인은 새롭지 않다면서도 방어하기 힘들다. 그리고 본인은 의혹이 무수히 많다면서도 이거 받아서 너희 의혹 다 해명하라.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돕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다.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저걸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저 순수성 자체가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걸 받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강력한 돌직구 발언.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장성철 소장의 발언에 대한 대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 씨가 문건 출처와 작성자를 다 밝히고 스스로 공개하라.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윤 전 총장 측도 장성철 소장 측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적인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게 법적으로 나 처벌받는다, 그거 보장해달라, 그럼 내가 다 까겠다라고 하거든요. 윤 전 총장은 에이 그 내용 자신 없으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출처가 뭔지 의혹이 뭔지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내용 잘못 공개하면 법적 처벌 받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 소장,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사이이긴 한데, 이런 그 과정과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심지어 장 소장의 위치까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X파일을 봤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야당 인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방어를 잘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런데 잘 대응하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방어가 어렵겠다. 방어가 어렵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왜 대응하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 내용,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문건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못하겠다. 그럼 할 수 없는 말을 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어떤 구체적인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 있는 여당의 그 관계자가, 여당의 대표나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그 등판하고자 하는 윤 전 총장이 밝히시오, 이렇게 해야 할 문제이지, 그러니까 일개 정치평론가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철 소장이 SNS를 통해서 이런 걸 밝히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위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 소장 경력 보니까 96년도에 그 신한국당에 이제 그 입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당직자 생활을 갖다 했던데 25년이나 정치권에서 계셨던 분이 참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X파일 문건의 실체가 과연 있는 걸까요? 있다면 누가 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든 문건일까요? 너무나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잠재적 대권 라이벌 이재명 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그 요약된 거 비슷하게 보긴 봤는데요.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외의 반응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의혹에 정면으로 검증을 해라, 숙고하라, 의혹투성이다, 막 이런 공세가 아니라 이 지사의 답변은 나도 비슷한 거 많이 겪어봐서 아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데 피하지 말고 정면 대응하시라. 웃으면서 뭔가 의외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닌 조언?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이 있는 거죠. 동병상련이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어떤 공격 의혹
그런 부분 또 뭐 지난번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다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형수 문제, 뭐 형님 문제, 집안 문제 여러 가지 또 여배우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나름대로는 뭐 어떤 그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밝힐 거 밝히고 전면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밝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어떤 하나의 의혹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듯이 나는 지난 8년 동안 정면 돌파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하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정말로 이제 역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발언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냥 완전히 발가벗는 상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나? 아마 다른 누군가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라도 원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런 면에서 조국과 윤미향과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검증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자면 발가벗는다는 기분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일종의 자작극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출입기자와 청와대 출입기자를 오랜 시간 했었던 정치 베테랑 이재명 기자, 김남국 의원의 이 주장은 약간 뭐 새로운 학설이에요? 학설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당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호재인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당연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일단 1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본선에서 또 검증 시간이 갔겠지만 일단 뭐 어쨌든 그 내부에서 아직 윤석열 총장이 등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뭐 입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론 장성호 소장이 지금은 이제 뭐 국민의힘의 당직자거나 보좌관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출신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그 출신으로부터 방어하기 힘든 의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이미.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물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를 봐야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아직 등판도 하기 전에 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창을 맞은 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그 의혹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프레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점을 이제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내부의 자중질환을 의도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의 자리에 부대변인을 채워넣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라고 하고요. 77년생 김현장 출신이고 특이한 점은 KBS 최송현 전 아나운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최송현 배우의 친언이다라고 합니다. 2인 공보 체제 복원이 됐다라고 하고 네거티브 전단팀도 꾸릴 예정이라는데 자, 법조계에서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최지연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거는 최송현 아나운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법대 교수로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도 갖고 계시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좀 인식이 있는 그런 변호사였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영 그 법조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부대변인 역할을 그것도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 물러난 이 엄중하고 좀 중요한 시기에 제 생각엔 만약에 그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보다도 경력이 있고 좀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 변호사, 젊은 여자 변호사가 그 부대변인을 맡게 된 것이 조금 의외인 것 같고 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알아서 쓰는 거고 또 그 사람의 그 역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 논란 그리고 공석인 대변인 자리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것. 세 번째 궁금증은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뿅짬뽕, 뿅짬펑. 이준석 대표. 막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지지해줄 것 아니야. 김재원 최고위원, 스타는 짠하고 늦게 나타난다. 10월 초 입당해도 충분하다. 대표와 최고위원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표는 빨리 입당해라. 최고위원은 짠하고 늦게 나타나도 된다. 외곽에서 홍준표 의원은요, 한국 정치사에서 펑 하고 나타난 건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뿅, 짠, 펑. 셋 중에 뭐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관련돼서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론의 중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대안론, 최재형, 결단이 임박했다 하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안론 함께 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대권의 의지가 없다면 제가 나서라도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기호 2번으로 나와야 당선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국내힘 핵심 관계자, 오 시장도 괜찮다. 출마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라고 오 시장 대안론을 살짝 띄우는 발언도 제기됐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뭔가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오랜 판사 생활과 또 지금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원장이 나와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라든가 어떤 기존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정치가 가능할까? 저는 사실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뿅이나 뭐 짠이나 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약간 밀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고위원들은 좀 옆에서 사람을 모으고 또 홍준표 전 의원은 뭐 과거에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서 뭐 어느 정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 힘에 입당하는 것을 계속 저울질하다가 약간 실기한 느낌을 보이는 이 타이밍에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그거보다 앞서 입당을 결정한다면 저는 이 대선 구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과거의 구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개헌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재형에겐 기대, 윤석열에겐 떨떠름.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충성심이 대단하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대선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떨떠름,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집사람 김미경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냈습니다. 개헌카드 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이재명 기자, 김건희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에피소드가 공개됐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전한 얘기니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 얘기를 왜 꺼냈는지, 왜 갑자기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지가 더 관심인 거죠. 실제 뭐 두 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 보다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원래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비토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넌지시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아까 전에 뭐 변호사도 새로 이제 부대변인을 임명하고 굉장히 공부 라인도 강화하고 또 네거티브 팀도 꾸리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무적 참모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으로 뭐 네거티브에 대응하고 법적으로 뭘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방향의 흐름 속에서 정무적 조언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굉장히 원로 정치인이 옆에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의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개헌 카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최지영 감사원장이 나온다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야기를 갖고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꺼낸 관측은 개헌. 조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대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앞에 2년만 하고 내각제로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 구성 때문에 정권 교체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할 수도 있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어떤 근거까지 밝혔습니다. 윤석열에겐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일부 지인들은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강명 변호사, 최 원장은 임기 단축 등 손해가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다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장 가까운 중마고 업어서 등교시켜서 변호사까지 만들었다는 그 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 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들었다. 그리고 강명 변호사도 그럴 사람이다. 나의 임기를 줄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 더 자세하게. 제가 봤을 때 저런 데서 김종인 그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묘수라고 할까? 그래요? 식견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은 인품이나 뭐 국가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 명분이 딸려요. 명분. 어떤 명분이 딸리냐면 이제 감사원장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 초까지인데 그런데 감사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기 도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사실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명분을 더 큰 명분으로 그러니까 손상되는 명분을 더 큰 것으로 뒤집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개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 87년에 제정돼서 그때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들 기형적이거든요. 5년 단임제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4년 중임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각제로 간다든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 87년 이후 대통령들이 뒤끝이 좋은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5년 단임제도 있지 않나. 그다음에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가면서 나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용두사미가 된 것은 내가 대통령 했는데 5년 할 수 있는 걸 뭐 중간에 2, 3년 하고 말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나는 진짜로 이걸 갖다 지키겠다. 또 그럴 사람일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감사원장,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명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5년 중에 3년을 안 하겠다, 2년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모든 대통령도 그러지 못했던 건데,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과 본인의 임기를 줄이는 게 왜 같이 가는 겁니까? 임기 다 하고 개헌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원래 보통 이제 임기를 다 하고 그 임기 중에 다음부터 하는 그 개헌안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나 이번에는 방금 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본인도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후보 둘 다 야당 후보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시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다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다. 방금 제가 듣기로도 만약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사명감으로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특히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는 현재 지금 지형상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이런 안도 이렇게 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개헌안을 주도해 가면 상당히 의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리고 또 여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국회의장도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혹은 이원 집정부제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숙성될 만큼 숙성돼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흐름의 어떤 배경 속에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 또 희생정신 희생 아닙니까? 2년만 하고 나는 다 내려오겠다. 이 큰 국가적 과제를 이룬다면 이제 그렇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높은 말하자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동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측 일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김부겸 총리는 그 정상적인 모습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총리께서 판단이 있으신가요?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인 모습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민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관을 지금 짐을 정리 중이다. 짐을 뺐다. 아니다. 이달 중에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전재수 의원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어떤 정권 교체 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대선 관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선출 자체가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지층 열망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어떤 쇄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대 교체의 열망, 이런 열망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쇄신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거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 어떤 그 쇄신의 열망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야권 지금 대선 주자들의 거론되는 인물들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지 않고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얘기한 것처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각계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사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입당을 하겠다. 그걸 하나의 정치 이벤트를 만들겠다. 다 가능한 얘기지만 전 입당 자체는 딱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원장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최재형 원장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국회가 거의 180석의 야권이 되는 거죠. 예. 범야권과 상대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어쨌든
100석의 정당이라도 갖고 있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전 입당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입당을 어떤 절차와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이제 본인의 역량이겠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근하고 나서 오늘이 언론이 제일 많이 이 방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국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의 시정의 성공이 우리 대선의 첫 번째 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검증된 혁신의 아이콘 원희룡 도대체 왜 안 할까? 아니면 20년 전에 이준석이 바로 원희룡인데 이준석을 2021년 원희룡이라고 안 하고 왜 내가 2000년에 이준석이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될까? 존재감이 좀 약해졌구나.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당의 개혁 노선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원희룡 지사님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소장 개혁파 세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한 뜨거운 뉴스들 많습니다. 오늘의 핫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를 하고서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개탄스럽다라는 반응 보였고요. 두 번째 핫쌈은 문준용 씨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간의 2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핫쌈은 북한의 김여정이 미국에게 경고했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핫쌈 첫 번째 핫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소식입니다. 사과는 해놓고 혐의는 부인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건 추측과 의견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주장을 한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검찰을 악마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라고 지난 1월 22일에 사과했던 것과는 상당히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 사과할 때는 화끈하게 사과했고 내가 근거도 없이 탁 편향에 빠졌다. 사과하겠다. 비판을 다하게 감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였고 하지만 법적으로 유무죄 판단할 때 있어서는 나는 혐의 없다. 인너센트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19년 12월 달에 계좌를 불법 사찰한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 중요한 건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그때 또 라디오 나가가지고 누가 했느냐 대검 반부패부 한동훈 검사장이 그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보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한동훈 검사장 수사심의위원회 간 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에게 굉장히 불리한 한동훈에게 어떤 그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면은 6개월이나 적어도 1년 후에는 그 계좌 명의자한테 이거를 갖다가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안 왔으니까 검찰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자기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노무현 재단이 법원과 검찰에 질의를 했는데 어떤 회신이 나왔냐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회신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는 그 불법 사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과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내가
그 불법 차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을 뒤집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유시민 변호사 그 측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의견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 변호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갖다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검찰이나 그 은행의 질의 회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유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 개인의 명예로 훼손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뿐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연아 전 비대위원님. 저는 오늘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발언할 때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이렇게 다 꼬리표를 달고 얘기해야 되나.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많이 배우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본인이 법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식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과하셨는지, 그 다음에 저 영상으로 남아있는 계좌 추적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저 명확한 단어를 어떻게 추측,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지식인들이 더 자신들의 행태와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 부적절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그래서 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혔고 그 밝힌 것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자기 의혹을 확정해가는 논조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뒤늦게라도 본인의 사과를 밝힌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실제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꼭 찍어서 얘기했냐 안 했냐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제 변호인 간의 변호사와 검사 간의 어떤 논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이재명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 혹시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제 반응을 냈죠.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변호인이 지금 조금 전에 정혜주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지만 나는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명예훼손한 게 아니라 검찰은 국가기관을 비판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나는 사실 적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추측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개인을 해코지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나서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사과문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문을 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사과문 내용 자체는 통렬한 만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를 악마화했다. 이렇게 아주 통렬한 만성을 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과문을 쓴 내용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는 여러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를 왜곡했다라는 전제 속에서 저 사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죠. 근데 그건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는 그야말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관계를 혼돈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혼돈을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주장하는데 작은 근거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이 법정에서 저는 핵심 다툼이 될 거고, 그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고 유심 이사장의 책임질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싸움,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2라운드 공방입니다. 함께 보시죠. 배현진 의원, 모두에게 공정했는지 국감장에서 말씀하실 기회 넉넉히 드리겠다라고 국감에 부르겠다라는 입장 밝혔고, 이에 대해서 문준용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실력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배현진 씨,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겁을 집어드신 것 같았다.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예산 집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밝히는데 당당하게 증인으로 일주에 달라라고 국감 증인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과연 그 지원금이 적절했느냐의 논란이고, 그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다가 이제는 국감 증인에 나와라, 그게 맞느냐라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김연아 의원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면 국회가 불렀을 때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황희 장관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상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설전에서 조금 우리가 본질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든 정치인의 가족들이 다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반면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도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문준용 씨 개인은 그 균형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예술가들이 받는 지원금 본인의 실력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예술가들은 저런 정보에 굉장히 둔해서 저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바라는 모습은, 제가 예술가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지원금도 있고 저런 지원금도 있고, 이런 데선 이런 게 어렵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실력이 있어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를 갖고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으로 임해 주시고, 이왕이면 국가는 민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사실은 민간 기업의 이런 지원 없이는 스스로 예술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페북을 썼더라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정치인이 공격해서 드러난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일종의 자화자찬처럼 저런 것을 써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저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서 본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본인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편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국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은요? 글쎄요, 아들, 딸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이제 아들이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짓을 할 때 그 쏘가리 하는 부모의 심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정치화 하다 보니까 이런 설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문준용 씨의 태도를 좀 꼭 대통령 아들로서 그래야 되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에서 이제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정인 신청까지 가는 것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르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국민의 대표로서의 너무 지나친 것이죠. 예.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정인 신청이 될 수 있는지도, 실력이 될 수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용 씨의 태도나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부를 테니까 너 나와 이렇게 국민 앞에서 나 국민의 대표로서 너를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적절한 태도인가 국민들이 좀 다 좀 따로따로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현진 의원과 황희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가 문체부에서 예술원에서 6,9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이 돼서 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시는데요.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는 것 같으시냐고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까? 문준용 씨 얼굴 모르는 분을 국민 중에 누구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문준용 씨께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직접 보셨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데 부담을 느끼셨겠죠. 저 선정이 돼야 될 이거를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심사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문준용 씨께서 참여하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도 진행했어야 되죠.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5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문준용 씨의 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권이 비판하는 능력주의 패단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이 실력으로 당선됐다는 건,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승자의 오만이고 그것이 패자에게 어떻게 보면 열패감을 준다, 굴욕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문준용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저는 배현진 의원도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당연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책무죠.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상 면접을 한 것을 제기한 거 말고는 특별히 외압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것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오히려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준용 씨 증인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여당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증인을 채택하면 당연히 여당이 안 받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논란이 정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양쪽 다 욕먹고 마는 아무것도 본질 남지 않아 버리는 그런 점에서 배현진 의원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김여정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 먼저 김정은이 앞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내에서 저 흥미로운 신호다라는 분석도 나오자 북한 김여정이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려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안 하고 그냥 가겠다. 대북 제재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맞서면서 당분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찬바람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바이든 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왜 북한의 김여정은 찬물을 끼얹었을까요? 사실은 미리 우물가에서 숭늉을 생각한 거죠. 누가? 그러니까 8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을 얘기했더니 좋은 시그널이다. 제이크 셀레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바이든 정부가 얘기를 하고 북한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김여정과 김정은은 사실은 대북 제재 완화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북한이 먼저 기대를 살짝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와서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서의 대북 제재는 1년 연장. 이러니까 아니네. 이제 이러면서 화를 내는 어떤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미 간의 대화가 없어졌나? 저는 아직까지 불길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았습니다. 핫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권 주자와 진영 간에 경선을 연기하냐 마냐를 두고 어제 의총에서 정면으로 불붙었습니다. 클라이막스로 가는 내전, 여당의 내전. 어제 의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경선을 두고 의총을 열었고 팽팽하게 불붙었습니다. 2대2 찬반 토론도 있었고 이 개파 대리전 뜨거웠습니다. 먼저 이낙연 측 홍기훈 의원, 정세균 측 김종민 의원 나서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아니 그 대선 승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승리하려면 경선 연기해야지요 라고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김병욱 의원, 김남구 의원이 나서서 맞섰습니다. 미룬다고 흥행이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며 팽팽하게 의총에서 맞섰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유발언 20명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 연기합시다 경선. 앞서가는 그 이 지사가 그 토큰 결정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야박하냐. 야박하냐 말은 안 했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토큰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연기 반대에 조홍천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치국 마셔서 국민 짜증날 것이다. 약간 감정선을 오고 가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4명은 연기하자. 9명은 연기하지 말고 바로 가자. 세대결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14대 9. 개파 신경전 최고조.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저래요. 저 전략이다 저쪽. 우리는 발언 자제했는데 자기들이 중진들까지 나서는 등 짜고 나왔다. 라는 얘기. 반면 반 이재명계 의원. 수적으로도 압도적 우세하다. 막판에 이재명기가 3, 4명 반대 발언자를 억지로 추가했다. 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제 의총장이 만만치 않았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래 의총을 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을 수집했고 거기에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정리를 못했죠. 이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실패하고 어제로 넘겨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 주 오는 금요일로.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냉각기를 갖고 텀을 가진 건데 과연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연 정리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도 3명은 경선 연기를, 3명은 경선 연기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 한쪽에 극렬한 반대를 가져오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송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데 지금까지 밝혀온 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자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룰을 바꿀 수 없다. 근데 이미 지금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대표,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원래대로 9월 달에 대선 주자를 선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표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당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전 이번 주 금요일은 쉬울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총대를 매줘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매듭 지을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어제 의총에서 갈등은 첨예했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송 대표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송 대표, 경선 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지도부에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총 다 하고 마무리 발언이었는데 결론이 안 나자 일각에서 그럴 거면 의총 왜 하냐? 그러자 송영길 대표, 그럴 거면 당대표를 왜 뽑냐? 이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럴 거면 의총 왜 하냐? 그럼 당대표를 왜 뽑냐? 사실 끝이 없는 얘기죠. 의총에 참여한 의원, 극단적 감정 대결로 치닫는 양상, 감정의 골이 깊어져 후보가 정해져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걱정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이 어제 입장 냈죠? 들어보시죠.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강훈식 경선기획단장도 또 그렇고
또 송영길 당대표도 사실 내심은 그동안에 밝혀온 바에 의하면 경선 연기를 안 하는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 같고, 워낙 경선 연기하자는 쪽의 수가 다수 의원을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원래부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논쟁이 떠올 거라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립주의자를 모아서 경선 연기를 방법론적으로 정당원 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너무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 대표를 왜 뽑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당의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를 어디서 하든 간에 문제는 어저께 저렇게 신랄하게 토론을 하지만 저것이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는 공론의 장이라는 거죠. 의총장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어느 주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그 방식을 당대표와 몇 사람들이 동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고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라는 것만 가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상대당의 가장 치열한 이제 논란이긴 한데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혹시? 글쎄요, 전 지난주까지는 송영길 당대표가 그 원칙 고수를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워낙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좀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그걸 좀 순화해 가는 과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저 의총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어제도 그 찬반 토론 가운데 저도 이제 과거에 정당에서 경험해 보지만 저 수를 앞세워서 토론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한 쪽의 이야기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에서 지금 계속 그 토론자를 늘려가면서 어제 세대결을 벌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당초 결론을 내리기로 하다가 또 미룬 것은 점차 저는 이러다가 이게 의지가 뒤바뀌는 게 아니냐. 결국은 계속 송영길 당대표가 원래의 원칙을 뒤집는 명분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연기될 수 있다는 쪽에 조금 한 표를 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반 이재명 쪽에서 이 경선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명의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이광재 대권 주자까지 이 셋이 한데 뭉쳤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형식이어서 이광재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광재 의원은 정책을 하시 분입니다. 이광재 의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따로 있나요? 같이 들어보시죠. 듣는 김에. 우리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이런 나라를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정책을 실천해서 권력과 정치가 만나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이야기 아니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발언 나왔어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세 분이 함대하면서 가짜 얘기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 오늘 이 자리 이재명 기자 이거 이재명 지사 들으라는 얘기죠. 명백하죠. 뭐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금 가짜 약 팔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 이재명계라고 해야 할까, 강하게 이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광재 의원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의원들 같이 이제 공동으로 토론을 주도하면서 이건 진짜 약이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경선 연기론의 본질은 저는 뭐 진짜 시기를 9월에서 11월로 옮기냐 마냐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친문 주류라고 했던 민주당 주류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민주당 주류가 과연 이재명 지사를 안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혹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주류가 함께 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은 이 싸움이 이제 본질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저렇게 이제 세 분이 모여서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이제 9명의 구룡이 지금 뛰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금 친문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 진영이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전망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선 연기를 수용하면 통 크고 포용력 있고 그 실리를 얻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난 하수가 아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인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재명 지사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선을 2달 연기하는 걸 수용하면 그 다음에 룰을 흔들 테고 그 다음에 또 뭘 흔들 테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결국 후보가 되는 걸 계속 어떻게 보면 주류가 새로 힘으로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선 연기론을 정리하는 지도부도 결국 고민의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류와 이재명 지사를 같이 안고 공정하게 서로 어떤 침해받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냐 주지 못하냐에 저는 이 현재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의총에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하는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의원직을 지켰죠. 윤미향 의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양이원영 의원은 연좌제로 출당이다라고 반발.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추가 개설하며 민주당 소속으로 적극 활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승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승일 변호사님, 네. 부동산 의원이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에서 밝힌 건데 2명의 비례의원, 윤미향 의원,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출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제명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온전히 권익위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원직까지 상실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명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각 의원들의 해명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명되고 부동산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을 막으면서도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동산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가장 좋은 스탠스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 사연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투기를 목적으로 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내가 기자회견하면서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땅을 칠 거다. 자기 묘 때문에 아들이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대하면서 저도 고민을 해봤죠. 당의 원내대표까지 해본 사람이니까 저는 2-3가지 이유로 전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붙였는데 억울한 당내 구성원을 만드는 일을 지금 당이 위기니까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예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사연남, 사건과 연애 파헤치는 남자. 사연남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축의금을 털어라.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여성을 필두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우르르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옵니다. 축의금 봉투를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혼주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요. 이 남성들의 정체, 다름 아닌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창업주 딸 A씨가 대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아니 이거 유명 제약사 2세 결혼식장 난입 사건이라는데 영상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A씨와 B씨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래 알고 지내온 관계였습니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로부터 5년에 걸쳐서 7억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원금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금이 전체적으로 변제되지 않다 보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 결혼식 한 달 전에 작년 1월에 이 A씨가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B씨 딸 결혼식에
A씨 일행이 결혼식장에 들이닥쳐 축의금을 가져가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A씨 일행이 B씨에게 이 축의금을 채무 변정으로 준다는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결혼식을 망칠까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 이후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그러자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올해 초, 즉 올 2월 초에 이 B씨 측도 A씨와 당시 일행 중 한 명을 공동 공갈, 공동 강요, 채권 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B씨는 돈을 갚지 못한 혐의, 즉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이러자 B씨 남편 이달 초에 A씨의 나머지 일행 7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 경찰이 양측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극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뭐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채권 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수단이 위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A씨가 여러 사람을 대동해 결혼식장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협박이나 위력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B씨가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축의금 자체는 혼주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는 현금이므로 충분히 변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논란 없이 축의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A씨가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경우에 이 집행관은 혼주에게 귀속된 이 축의금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사연남이고요. 두 번째 사연남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진상 고객의 갑질에 시달린 분식집 업주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매장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는데요. 배달앱 쿠팡 이츠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새우튀김 한 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재차 요구했고 이 별점 1점 테러, 악성 리뷰 등 고객의 압박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업주가 쓰러진 채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업주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태에 쿠팡 이츠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밝혔지만 쿠팡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새우튀김 사건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이 어떤 사건이에요? 업주 B씨가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에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김밥과 만두 등을 주문한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였는데 이 주문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날 환불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50대인 B씨에게 가한 고객의 막말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 B씨 주장에 따르면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고객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B씨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 줬는데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객 다시 배달앱 업체를 통해서 음식 전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으로 혹평을 남기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달앱 업체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즉 배달앱 업체가 이 점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고객이 기분이 안 좋으셔서 주문권을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하는데요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점주 B씨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등의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B씨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배달앱 업체의 요구는 지속되는데 이어서 직원이 전화를 이어받습니다. 이 직원이 이 사장님 쓰러졌어요 라고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앱 업체에서는 사장님께 이 상황 전달 부탁드린다. 이 직원이 전화를 못 받는다고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업체 전달 부탁드린다. 이 직원이 정신이 없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업체는 추후에 조심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점주 B씨 사흘 뒤 세상을 떠납니다. 유족에 따르면 평소에 별다른 지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단 쿠팡 이츠 측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입장문 내용 살펴보시죠.
박세훈 변호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이 쿠팡이츠 이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악의적인 비난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배달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점주든 소비자든 모두 고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달앱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주에게 부당한 요구도 모두 감수하라고 강요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쿠팡이츠 본사를 찾아 집회 시위를 열었습니다. 리뷰와 별점 평가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도 음식의 맛이나 위생보다도 리뷰 이벤트에 함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성 리뷰를 삭제하거나 악성 리뷰에 대해 점주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동안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 측에서는 점주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주문율이나 이 단골 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사건처럼 하루가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 환불 요구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에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관련 법제도 전반을 손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의당이 쿠팡이츠의 대책을 비판했는데요.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결책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말잔치가 아니라 실질적 협약 체결과 상설 협의체 구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쿠팡이츠의 대책 발표는 잠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식지게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박세훈 변호사님 이제 고객이 왕이다라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들의 옛날부터 이어져 온 마인드였지만 부적절하지 못한 고객의 대응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를 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사실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와도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 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 도와줬던 순기능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쪽의 어떤 입장을 고려한 그런 대책들도 좀 이제는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예, 배달앱 업체가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왔죠. 자영업자가 상당한 도움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 사건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물론 배달앱 업체의 상당한 순기능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악의적인 특히나 허위 비방 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도 배달앱 업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기회에 점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즉 양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보완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배달앱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도 이 문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안타깝게 숨진 우리 또 사장님의 명운을 위해서 저희도 명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사인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